봄볕을 느끼며 시작한 산행. 제가 겨울에도 한겨울 아주 추운 한겨울에도 감기가 안 걸렸었는데 이제 봄이 되는 이런 시기에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감기에 좋은 약초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메마른 숲풀 사이로 선명한 초록잎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이제 흰색의 꽃이 피어가지고 벌나비가 수정을 하고 나면은 노란색으로 꽃이 변해요. 흔하면서도 기관지 계통의 약으로 아주 훌륭한 효과를 발휘하고 그 꽃을 가지고 꿀차를 만든다든가 또는 덮어서 꽃차를 만든다든가 한겨울에 다른 잎들이 다 낙엽이 되었을 때 지 혼자 싱싱한 잎을 달고 있으니까 굉장히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찾기가 쉽습니다. 이제 해발이 높아가지고 기온이 낮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발이 한 500-600고지 이하 되는 낮은 야산에서 주로 그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합니다. 저게 덩굴로 뻗어나가면서 자라니까 덩굴을 잘라서 이제 약으로 쓰는데 한 포기만 있어도 세력, 땅 힘이 좋은 그런 곳에 세력을 뻗치고 사는 그런 애들은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외할아버지는 덜에서 일을 하시다가 담이 붙으면은 이걸 캐가지고 식혜, 우리는 단술이라 그랬는데 단술을 담아 먹었어요. 큰 사발로 한 사발 들이마시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은 담이 싹 낫는다든가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그래가 이제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놀러 오면은 외할아버지 몰래 단술 퍼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또 외할머니가 그거 외할아버지 약인데 이놈이 자꾸 퍼마신다고 혼도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의 인동초를 지나 다시 걸음을 재촉하던 도중 여기에 또 맹문동이 있네요. 얼기설기 솟은 잔디처럼 홀로 푸른 생기를 자랑하는 약초 맹문동을 만났다. 이게 이제 다른 잡풀들은 전부 다 잎이 사가 없어졌는데 얘만 겨울에 이렇게 싱싱한 잎을 달고 있으니까 이렇게 찾기도 아주 쉬워요. 이제 찾기 쉬운 풀이고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초록색의 싱싱한 잎을 달고 있다 보니까 토끼나 노루, 고라니 사슴들의 먹이도 되는 그런 풀이기도 합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단연초로 연중 상록을 띠며 나지막한 상과들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 하지만 그 진면목은 땅 아래에 있다.
촉촉한 흙을 조심스레 털어내니 땅콩 모양의 자그마한 덩이 뿌리가 손 안에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진짜 배기 약초다. 이게 속에 있는 심을 같이 먹으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불안한 정체가 생겨요. 때로는 무엇을 먹는지보다 어떻게 먹는지가 더 중요한 법. 그래서 맹문동 속의 심을 반드시 제거하고 먹는 것이 관건이다. 그 개 맹문동이 돼가지고 알뿌리가 그렇게 뭐 많이 달리고 크게 자라질 않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이게 맹문동을 꽃이 겨울에도 싱싱한 잎으로 있고 또 꽃이 피면은 보라색의 아주 이쁜 꽃이 피니까 도심지에서 관상용으로 그렇게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산수유 나무 아래 옹골지게 자리 잡은 맹문동 군락. 사철 푸른 데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니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는 지피식물로 더할 나위 없다. 모르는 사람 눈에는 잡초고 아는 사람 눈에는 약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맹문동을 뿌리를 캐보면은 이 뿌리 끝에 이렇게 알뿌리가 맺혀요. 이게 알뿌리 모양이 보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맹문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맹문동도 높은 산에서는 보기가 힘들고 해발이 한 400~500고지 정도 되는 낮은 야산 같은데 근데 나무 숲 속에 가면은 많이 자생을 하는 편입니다. 예쁘장한 모습 덕에 지금은 원예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래전부터 맹문동의 본디 역할은 약재였다. 폐의 진액을 보호해주는 마른 기침이 심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이 감기가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찾은 인동덩쿨하고 이 맹문동 알뿌리를 캐서 이제 감기약으로 쓰려고. 포기 나누기 혹은 열매를 통해서도 쉽게 번식하는 맹문동. 단연생으로 자라요. 이거는 잘 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캐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흙으로 덮어 놓으면은 이 풀이 죽질 않고 또 살아 있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얻었다. 땅에 선물을 안고 돌아가는 길. 이제 맹문동 정과를 만들어 볼 참이다. 냄비가 타지 않게 물을 조금 붓고 달큰한 꿀을 넉넉하게 둘러준다. 우리 선조들은 양식이 귀할 때 양식 대용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양식 대용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과를 만들어 놓고 먹기도 하고 또 뭐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술을 빚어서 먹는다든가 그렇게 이용을 했어요. 그 신농본초경에도 보면은 맹문동을 오래 먹으면은 장수한다, 몸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신선의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꿀이나 설탕물이 좀 졸아들고 나면은 불을 끄고 남은 불로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수분 다 날릴 정도까지만 볶아주면 돼요. 약초라서 잘 안 먹던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 두면은 달콤하고 하니까 과자처럼 잘 씹어 먹어요. 뭉근하게 졸여진 맹문동 정과.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틈틈이 꺼내 먹는 재미를 더하면 된다.
조선 후기의 농업백과사전 임원 십육지에도 소개돼 있을 만큼 옛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온 약식 동원. 여기에 따끈하게 우려낸 맹문동 차가 마른 목을 달래준다. 맛은 아삭아삭하고 좀 무슨 맛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감기 기운이 완전히 낫질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조금 뭐 찬바람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자극이 있으면은 기침이 날 듯 말 듯 한 그런 예민해져 있는 기관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시사철 외로운 나무 밑을 지켜주고 환절기 든든한 약재로 쓰임을 다하는 약초. 맹문동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이 쑥이 더위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진쑥이라 그러는데 이 새순을 따서 덮어서 차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환을 빚어서 먹으면은 음주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가진 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쑥입니다. 옛날에 더위 먹고 사람이 기운 없고 할 때 그런 때 이걸 즙을 짜서 마시고 그러면 이제 기운이 돋아나고. 미끼란 미끼는 죄다 덥석 물다가도 변덕스레 토라지면 항우도 울고 가는 바다속 밀당의 신. 한국인의 밥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일 텐데요. 이 김치는 지역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담그는 방법이나 재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김치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지역의 맛과 색깔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이곳 통영의 김치를 한번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영에는 김치를 담글 때 꼭 이 녀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녀석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짭조름한 갯내음을 타고 통영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연명항으로 향했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로 주러 가려고 볼락이 네. 사로 가지기 냉동창고가 저쪽에 있거든. 배는 여기 있고. 이제 실으러 갈 겁니다. 그럼 실로 가야 됩니까? 예. 뭔지는 잘 몰라도 일단 따라가 봐야겠죠. 볼락이 먹이. 이게 볼락 먹입니까? 예, 이게 그저께 부산에서 바로 당일 채취한 거 예. 바로 얼려가지고 바로 가져왔거든요. 아니 근데 뭔데 이게 먹이 뭔데? 새우. 식용새우. 새우예? 식용새우. 새우 젓 담을 때 쓰는 거 있죠. 아, 예. 그럼 새우는 안 보이는데? 이게 다 새우입니다, 이게. 예. 조그마한 새우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얼리는 겁니까? 예, 얼려놨다가 오. 이제 저기가 이제 그물 밥통이라고 그물통이 있는데 예. 던져 놓으면 자동 바닷물 해동이 돼가지고 일일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마치 벽돌 같기도 한 이 어마어마한 새우 사료를 한가득 싣고 다시금 바다로 향합니다. 자칭 볼락 아빠라 부르는 성민 씨를 따라
거센 바닷바람에 꿀렁거리는 파도를 뚫고 도착했는데요. 아기자기한 섬들에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성민시의 황금어장입니다. 이 가두리 양식장에 예. 그럼 얘들 다 먹이려면은 예. 이걸 하루에 몇 개 정도 줍니까? 지금 여기 안에 예. 20만 마리 들어가 있거든요. 20만 마리. 20만 마리. 예, 하루에 원래는 오전에 50개, 예. 오후에 50개, 총 100개. 100개 예. 예약한 애만. 예, 예. 얘들만. 이런 칸들이 총 3개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100개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예. 바람 많이 불면 빨리 녹아서 없어버리거든요. 예, 불는 예. 시간보다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는 게 더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이 가두리 양식장 안에 총 몇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까? 지금 보자 총 들어있는 40만 마리. 40만 마리. 예, 60만 정도 있었는데 예. 이제 겨울부터 올봄 조금 초봄까지 아. 판매 좀 했거든요. 40만 마리. 통영 시민들보다 몇 배를 많네. 맛있는 새우 덕분인지 이내 싱싱한 자태를 뽐내며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녀석들. 그런데 눈도 볼록, 배도 볼록해서 볼락일까요? 볼락의 어부는 김여 선생이 지은 우회의 어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볼락류들이 대부분 다 옅은 자주색을 띠고 있습니다. 해서 옛날 그 옅은 자주색을 조상들은 보라어라고 했습니다. 보라색. 그래서 보라어라고 불렸는데 김여 선생이 우리나라 경남의 진해에 귀향을 오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보라어를 볼락어 또는 보락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마 그 볼락어 어원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볼락은 그 쏨뱅이목, 양볼락과 볼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볼락 속에는 한 19종 정도의 볼락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볼락은 눈이 크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이버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볼락을 보게 되면은 눈이 먼저 보이니까 정말 큰 고기가 있구나 싶어 가보면은 조그만 볼락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눈이 크고요. 다른 고기하고는 차이점이라고 하면 볼락류는 대부분 다 난태생이라고 해서 새끼를 놓습니다. 다른 그 알을 놓는 고기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11월 달쯤 되면 교미를 합니다. 그 정체를 가지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알이 성숙이 되면 그 암컷 배 안에서 스스로 수정이 일어납니다. 수정이 일어나면 그 후 한 20일 정도 뒤에 그 자어가 한 6mm 되는 자어가 부화돼서 산출이 됩니다. 산출이라는 것은 새끼를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 볼락의 매력 포인트는 의외로 작은 몸집에 있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출하를 하는 겁니까? 뭐 다른 고기들도 그렇지만 예, 예. 볼락이도 2년 정도를 키워야 되거든요. 2년 정도? 예. 예.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예. 2018년도 5월달에 입시된 거라서 예. 지금 한 3월달이니까 예. 한 22개월 정도 됐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는 지금 어른 손바닥 아, 컸을 때 그냥 2년 아, 됐을 때 예, 어른 예, 손바닥만 하고 예. 18cm에서 한 1, 2cm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 120g에서 100g 정도 되거든요. 예. 주로 100g. 그러면 이제 이 볼락은 어떤 요리로 해서 먹습니까? 원래는 이게 뭐 낚시만 해서 먹는 거라서 예, 거의 회를 먹거든요. 예. 선상에서 그냥. 예, 근데 회를. 지금은 예. 뭐 그 다 회를 먹지 못하니까 예. 구이. 제일 맛있는 거는 구이. 구이. 그리고 매운탕.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볼락젓갈도. 또 크기가 큰 대형 볼락은 왕삼이, 자그마한 볼락은 젓갈 담기 좋다 하여 젓볼락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크기에 상관없이 찾는 생선이다 보니 볼락의 4촌에 8촌까지도 주요 관찰 대상입니다. 국내에 볼락류는 한 19종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고기라고는 볼락, 그리고 그 조피볼락이라고 말하는 우럭, 그리고 불볼락, 이거는 이제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세 종 다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를 하지만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좀 서해안에 많고 또 볼락은 남해안에 많은 어종입니다. 여기는 또 앞에 두 어종보다는 상당히 깊은 곳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빠르다 보니 남해안에서 가두리에서 양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양식이 많이 되면서 가두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산출한 고기들이 남해안에 많이 퍼지게 되어서 지금은 조피볼락이 남해안에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해안의 그 볼락류라면은 대표적인 게 볼락입니다. 그래서 그 볼락은 뭐 조피볼락보다는 좀 작고 색깔은 좀 연하고 그리고 불볼락이라고 말하는 열기는 좀 붉은색을 띱니다.
씨알 굵은 볼락들을 골라 싣고 다시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싱싱하게 잘 키워 내보내면 그만이라 생각했건만 성민 씨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지금부터랍니다. 아니 저기 작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 뭐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아요. 예. 저게 어떤 과정입니까?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오자마자 핏빼기를 먼저 하거든요. 핏빼기를 해야 이제 살아있을 때 고기가 이제 손질을 해야 제일 부드럽고 육즙이 제일 보존이 됩니다. 핏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나 동생들하고 이제 비늘 제거를 먼저 하고 꼼꼼히 꼬리부터 등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칼로 이제 내장 제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 팀에서 이제 1차 세척 배수로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수돗물로 이제 물속에 있는 바닷물에 있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수돗물로 이제 또 세척을 해가지고 뭐 물기 제거한 다음에 한 마리, 두 마리 이제 1인 가정을 위해서 뭐 다 10마리를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예. 보관하기도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2마리씩 포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막 손질한 볼락 5마리에 굵은 소금 착착 뿌려 노릇하게 구워내고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매운탕도 출석입니다. 뼈를 발라내니 허연 속살이 군침을 돌게 하죠. 제가 이 생선구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야, 볼락 생선구이는 완전 좀 질이 완전 다른데요. 쫀득쫀득하고 입에 탁탁 감깁니다 이게. 예. 밥 먹을 때 이게 먹는 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야 이거 국내에서는 예 술안주, 예 술안주로 완전 최고의 안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 좋은 볼락이 하마터면 영영 사라질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낚시꾼 한 명이 그 수백 마리씩 하루에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말부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잡아 먹어버리고 또 남획되고 그리고 뭐 환경오염에 많이 죽어버렸죠. 2000년도에 우리 그 연구소에서는 볼락 5만 마리를 만들었고 전 세계 처음으로 대량 종면 생산을 해서 방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30에서 50만 마리를 꾸준히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중반부터는 많이 자원량이 회복되었습니다. 특이한 고기입니다. 작지만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가들이 같이 키우다 보면 자기 몸보다 수십 배 큰 고기한테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아주 용감한 고기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경남에 아주 많은 그 분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매운탕, 회, 그리고 그 볼락 그 깍두기 만들 때, 그러니까 무김치죠. 무김치 만들 때 볼락을 넣으면은 같이 싸가서 정말 시원한 맛을 내고 그러면은 뼈나 그 껍질까지도 아주 부드럽게 돼서 정말 그 별미입니다. 그래서 경남 어민들하고는 특히 또 경남도민들하고는 아주 그 친숙한 고기이기 때문에 아마 경남도구로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장님께서 직접 키운 이 통영볼락, 야 저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볼락의 맛을 모르는 분들한테 볼락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볼락이는 뭐 다른 생선들처럼 뭐 고등 깔치도 맛있지만 육질에 뭐 지방질, 원래 생선은 지방질이 없긴 없는데 더 지방질이 없는 생선이거든요. 또 작지만은 굴비나 조기처럼 부습스는 살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한번 뭐 드셔보시기를 진짜 권해드립니다. 통영 볼락 많이 찾아주십시오. 볼라구, 볼래기, 꺽저구 등 지역마다 부르는 별명도 많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생선. 남도 해역을 대표하는 바다의 왕눈이 통영 볼락이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는 남자.
그의 부칠에 따라 싹이 돋고 아이가 방긋 웃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는 삶의 일부일 수도 있고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행복하지 않나. 창원의 오래된 동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빌라 앞에 상근 씨와 화가들이 진을 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벽화 작업을 할 예정인데요. 테마를 이 벽이 전체 한 115m 되는데 이 전체를 여기 회성동 주변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사계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테마를 잡았고 시민들이 다닐 때에 이 벽화 감상을 하면서 힐링받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근 씨는 벽화팀의 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봄에서 제가 나무의 폭을 조금 더 길게 잡아서 봄이 길다는 느낌이 안 나타나게 제가 잡아나갔고요. 그러니까 쌤들은 저쪽에서 그라데이션을 빼가 내려오는데 가을이 색깔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이 여름하고 하늘 색이 너무 똑같거든 지금 여기 보면 그지? 그래서 가을이 조금 더 가을답게 그리려면은 같은 하늘이지만 계절 따라 색깔이 다르다죠. 그 차이를 벽화에 섬세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좀 다르죠. 색감도 다르고 붓터치도 이거는 빨리빨리 벽화는 해야 되니까 한 터치로 이제 주로 그리는 스타일이고 이제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터치를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만에 터치가 안 되고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번을 색을 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먹을 갈아 난을 치거나 학을 그리고 물감을 섞어 캔버스에 자연을 담아내던 이들이 페인트 칠을 합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상근 씨가 벽화로 진로를 바꾸면서 의기투합한 화가들인데요. 하고 난 다음에 보람이라든지 그런 게 좋아서 처음이었습니다.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고 뭔가 성취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작은 캔버스 하는 거하고 큰 거 이게 우리가 벽화하는 거하고는 좀 성취감이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공미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작업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보고 시각 그리고 거리도 깨끗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 환경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도시의 새 옷을 입히는 디자이너 군단. 2013년 결성 후 경남의 30곳 이상을 세련되고 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자신만의 예술관이 확실한 작가들입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벌써 8년째. 세월만큼 기억나는 일도 많습니다. 이거 페인트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고 이런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우리가 복장이 이렇다 보니까 아니 그냥 할머니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림도 안에도 그려달라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봄과 여름 풍경이 담장에 그려집니다. 벽화도 스토리텔링 작업 때문에 현장 방문은 필수인데요. 동네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생활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벽화하기 전에 가정 답사하면서 일단 인사도 드리고 유대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벽화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다니 주민들 반응이야 물어 뭐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그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고 이거 가가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 며칠 동안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가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신경 쓰랴 달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매연까지 비, 눈, 추위, 더위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상근 씨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거기는 제가 그 학교에 이제 방과 후 학생들 수치학 강사로 출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전교생이 99명, 그러니까 99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인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꿈을, 꿈, 장래 희망 이런 거를 그 교정의 담장에 그리고 싶다 해서 제가 캐리커처화를 벽화로 그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표정이 사람들 눈에도 행복해 보였나 봅니다. 한 건, 두 건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도시 풍경이 상근 씨도 좋았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벽화도 그렸고 지금은 벽화화가 박상근으로 불립니다. 주민들께서 뭐 한 1, 2년 있다가 없어지고 뭐 좀 더러워지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 인식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같이 움직이는 작가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도도 상당히 좋으니까 나름의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고파 꼬부랑길로 유명한 창원시 성호동, 통영의 동피랑 같은 벽화마을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꿰던 주민이 살던 옛 마산의 대표적인 서민 동네였다죠. 예, 여기는 이제 가고파 꼬부랑길 벽화마을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에 여기에서 작업을 했던.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벽화하기 전에 답사를 왔을 때에 이런 마을이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생소하고, 예, 뭐 집도 아기자기하고 옛날에 그 집 모습 그대로 있었던 기억이 있고 대부분 다 이제 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아주 많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인간적인 향이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작업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밋밋한 시멘트 벽에 핀 꽃 한 송이가 동네를 바꿔놓았습니다. 상근시 벽화의 특징은 동네의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리는 거라네요. 건물주인이 이런 식으로 그 자재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해놓은 그대로를 이 분위기에 맞추어서 색깔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조화롭게 해놔서 제가 한 번씩 올라오는데 여기 올 때마다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힐링받는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이 장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수백 번도 더 걸었던 꼬부랑길,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요. 뭉칠처럼 해서 시멘트가 본복처럼 이렇게 있는 느낌의 그 표현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효과를 이렇게 파스텔 효과가 질감을 내면서 효과를 줬던 느낌. 몇 걸음 만에 또 쏟아지는 추억 보따리. 여기도 화장실인데 약간 이제 위트 있게 안내하는 느낌, 심사를 그렸던 느낌이고 변기를 앉아서 이쪽으로 가시오 느낌. 때론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찾곤 합니다. 요 며칠 회성동 벽화 때문에 힘들었는데 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창문이 가운데 딱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시안을 끝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화를 근데 왜 안 하려 했습니까? 이제 집을 그때 이 당시에 좀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칠을 깨끗하게 해놔니까 예, 그때 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와서 너무 이쁘셨다고 이렇게 해서 후회 감사하다고 제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몬드리안이 생각나는 집이네요. 저 매일 올라오거든요. 새벽에 상감 타고 올라오는데 그림이 이렇게 한 번씩 변화를 주니까 새로 신선한 감이 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낮에도 올라오면은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민들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실 대신 거리를, 캔버스 대신 담장을 선택한 벽화 화가. 인파가 몰리는 상산길 상가 건물에 노란 국화가 탐스럽게 피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타일벽이다 보니까 만능 우레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 벽화할 때마다 작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캔버스를 아예 놓았냐고요?
아니죠. 한때는 그룹전이나 초대전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틈틈이 그린 작품으로 개인전도 가질 겁니다. 저는 무장르로 아예 모든 것들이 표현 방식이 하나의 회화다. 좀 통틀어서 그냥 그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너는 서양화만 해야 돼, 너는 벽화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벽화의 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전 인식이 있지만은 제가 지금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그런 그 벽화도 어떤 퀄리티를 높여서 하나의 작품적으로 인정받는 뭐 그런 쪽으로 약간은 이제 보존 기간이나 이런 한계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데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도 우리 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창원 상남시장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돼달라는데요. 전체적으로 브리핑은 받으셨어요? 이거? 이 위에 다른 이미지를 여기다 좀 삽입시켜달라는 요구가 또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 그리고 이제 씨름이나 씨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서파 좀 많이 있잖아요, 민속화. 이번 작품의 컨셉은 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잠깐 나중에 가서 말씀을 딱 봤을 때 여기 이제 고양이가 진짜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퀄리티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또 하나의 명소가 되겠네. 명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근사한 색을 도시에 입힐지 벽화화가 상근 씨의 마법이 시작됐습니다.